1. 5세대 전투기를 위한 풀옵션 장비. 2. 1. 중국인이 사라진 곳. 2. 반도체에 조종당한 일본. 중국인들이 대부분 사라진 제주도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 광경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들의 만행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식물원에서는 선인장의 발길질에 쓸어 넘어뜨리는 사태가 있었고,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를 코끼리에 던져 비닐까지 먹게 하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곳곳에 분명히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꽃게 모양의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태국의 관리인은 그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규칙을 따르지도 않아요라며 분통을 터뜨렸죠. 호텔 뷔페에서는 인기 메뉴를 싹쓸이해 가는 것도 모자라 객실 내로 싸서 가기 일쑤였고, 참다 못한 관리인이 음식을 가져갈 경우 돈을 더 받겠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만행은 공항에서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딸의 쇼핑이 끝날 때까지 30여 분간 항공기 이륙을 못하게 막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공항 대합실에서는 속옷을 빨아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걸쳐 말리는 황당한 일까지 목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사원에서도 중국인 여자 2명이 문화재 위에서 춤을 취 벌금 부과와 함께 출국 조치를 당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식물원에서 노상 방류하던 중국 관광객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며 망신당했고, 이집트 신전벽에는 여지없이 중국인들의 낙서가 새겨져 전 세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뿔난 베트남 상인들은 위안화를 사전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물건값을 위안화로 내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낭 길거리에서 위안화를 내밀며 바나나를 살 것 같이 조롱하는 모습이 퍼져 반중 감정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끝판왕은 그 불결함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씻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치라는 휴양지가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똥을 아무 데서나 싸면서 전 세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영방송이 중국인들의 길거리 대변 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아나운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똥 금지 푯말을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도 화장실이 아닌 기내 통로의 대변을 보는 일이 자주 목격됐는데, 당시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 2곳이 모두 비어 있는데도 왜 통로에서 대변을 보느냐고 묻자, 화장실이 좁아서 그렇다며 이곳은 넓긴 하고 편하다라는 언급에 황당함을 줬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버스에다가 양동이를 놓고 싸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없을 때는 개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일을 보는 일도 허다합니다. 지하철 통로에서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를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입는 바지는 옆으로 벌어져 있어 배변이 쉽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이성이 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죠. 중국에는 현재에도 이렇게 문 없는 공중화장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자들도 부끄럼 없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특유의 개방 화장실에 유래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했기에 비밀 대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문화대혁명 기간 화장실을 부르주아적 사치물로 낙인 찍었기에 부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엉덩이를 내보이는 것이 외국에서는 안 좋은 시선을 받을지라도, 이런 문화 자체가 중국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만행은 제주도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면세 쇼핑을 한 후 제주국제공항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으며, 공항버스 안에서도 바다, 좌석할 것 없이 쓰레기로 뒤덮였던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하루에만 100m짜리 쓰레기 봉투 100여 개가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 문화재의 약탈과 훼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용두암은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관광지입니다. 용의 머리를 닮아 용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용두암을 깨서 그 파편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는 중국인들이 넘쳐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매일 돌덩이 한 바구니씩이 적발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석뿐 아니라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해 지역 어촌계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하루 2,000명이 찾았던 용두암 화장실에는 양변기 사용법까지 설명해 놔야 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양변기 위에 올라가 이를 보면서 변기 뚜껑이 파손되고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더러워진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용두암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지저분하게 쓰면서 화장실 청소에만 3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한국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국인들 때문에 붙인 것이라며 그들의 항의가 있을까 여러 언어를 섞어 놨다라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입어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새로 도입된 무인 판매 시스템이 이들의 표적이 됐는데 손님들을 믿고 저렴하게 하는 대신 직접 차를 타 마신 후 현금을 넣는 통을 마련해 뒀더니 40여 명의 중국인이 이를 이용한 후 단돈 7,000원만 넣어두고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양심적인 중국인들로 인해 카페가 폐업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 계약하지 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사절한다라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났죠.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내 흡연은 물론이고 밤새 시끄럽게 떠드는 데다 드라이어나 수건 등 비치 용품들을 모두 가져가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강력범죄부터 경범죄, 추태까지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 경범죄가 1,200건에서 1년 사이 3,700건으로 늘기도 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들 중 98%가 중국인으로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티셔츠를 반쯤 걷어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다니거나 아예 우통을 벗어젖힌 중국인들이 부지기수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적발자의 95%가 중국인으로 밝혀졌을 정도로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술을 구입해 와 식당에서 먹으려다 주인에게 거부당하자 음식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고 결국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자 중국 스스로가 이들을 여행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골목에서 중국인을 마주치면 섬뜩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절도를 목적으로 입국 후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중국인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여객 운송을 하다 대거 적발되는 일도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에서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여 공분을 샀습니다. 수십만 개의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는 코로나 사태 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의 편의점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고 있으며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출입을 사절한다는 안내문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제주도 주민들은 중국인들의 투자와 씀씀이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사드 사태 이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유커라는 통계가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그들이 제주도민에게 이득을 준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인들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약 230만 원이었지만 항공요금 등이 포함된 여행사 경비와 면세점 쇼핑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43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여행사가 중국계 상점과 식당 등과 계약을 맺어 이득은 거의 다 중국인이 받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주민이 버는 돈은 이들 관광 비용의 5% 미만이었던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제주도에서 사용한 관광객의 신용카드 금액은 2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내국인이 1조 7천억, 중국인이 5천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소비 유형은 면세점과 화장품 구입이 대다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축, 수산물이나 슈퍼마켓에서 쓴 돈은 10% 남짓이었는데 이마저도 중국계 상점이었죠. 중국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현지인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라는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 사태가 일어났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제주도가 몰락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가 사라진 제주도를 내국인들이 채우며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총 4조 2천억 원 중 70%를 내국인이 소비했고 외국인도 1조 3천억 원 정도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북미권에서 대거 유입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졌을 때도 신용카드 소비액은 11%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1조 900억 원에 비해서도 19%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인이 오지 않아도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로 채워진 용두암 주변에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해녀분들이 갓 잡아 온 싱싱한 해산물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이나 화장품 매장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제주 전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제주를 방문하겠다라는 중국인들이 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국 여행지 또한 제주도로 조사됐는데 코로나 이후 3개월 이내 여행하겠다는 응답이 50%였고 6개월 이내는 25%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오겠다는 곳은 부산과 인천 순이었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겨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한국인들은 제발 중국인들은 미세먼지와 함께 저 멀리 가라며 댓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없을 때 더 잘 유지되는 제주도. 끝까지 깨끗한 환경으로 남길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부러워하며 이제부터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반도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립한 일본 반도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돈만 버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한국 3분기 성장률이 0.3%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보다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서비스와 소비의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가 늘어나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본 정부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15일 일본의 3분기 실질 경제 성장들이 마이너스 0.3%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이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지만 헛돈을 쓴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마저도 예측을 뒤엎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을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14개 일본 민간기관의 예측으로는 최소 한국처럼 3분기 실질 경제 성장들이 0.3%, 즉 연이유로 환산해서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허황한 예측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따라잡겠다며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주도의 반도체 회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2022년 11월 11일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제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연구개발 조직인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LSTC를 2022년 이내에 출범하는 동시에 제조 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네피즈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피즈는 라틴어로 빠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등 앞서가는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라니 좋은 말은 전부 가져다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며 실패도 거듭했지만
반도체 강국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반도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배터리 산업 등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래의 먹거리라고 불리는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한국은 미래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서 일본이 매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반도체 산업이 한국에 뒤처진 사실이 매우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로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줄이고 기술력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판도가 달라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나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주도권을 찾아오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및 디지털 산업 전략을 정리해 부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연구개발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 ASTC라는 연구조직입니다.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의 이사장에는 도쿄 일렉트로닉에서 회장을 지낸 히사시 테스로입니다. 그리고 물질재료연구기구, 이화학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도호쿠대, 스쿠바대, 도쿄대, 도쿄공업대,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기구, 네피더스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도체를 양산하는 곳은 네피더스인데요. 일본 정부에 따르면 5년 이내에 2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양산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IBM 등과 제휴해 2나노미터 세대의 로직 반도체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데 5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었습니다.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피즈즈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데요. 키옥시아, 소니그룹, 소프트뱅크, 덴소, 토요타 자동차, NEC, NTT, 이스비시 UFJ 은행 등 8사가 모두 합쳐서 73억엔, 원화로 대략 730억 원을 출자해 설립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 경제산업성은 네피즈즈에 700억엔, 원화로 대략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이 하나가 되어 자셀의 반도체를 국산화해서 한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예산으로 1조 3천억엔, 원화로 대략 1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제산업성의 경우 일본 생산 규모 등을 정밀히 조사해 다음해 12조 원에 달하는 예산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네피즈즈의 경우 뚜렷한 개발 주체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일본의 대표 기업을 전부 강제로 참여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니그룹, 키옥시아, 도요타, 소프트뱅크, 이스비시와 NTT 등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삼성과 인텔 그리고 TSMC 등 반도체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을 보더라도 각각 회사의 운명을 걸고 반도체 산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일본에 대표하는 기업들을 다수 참가시키면서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을 질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구개발에서 혼선과 더불어 책임질 뚜렷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기술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연 일본의 기술력으로 5년 안에 2나노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과 TSMC 등 세계 1위 업체들이 3나노미터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현재 40나노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력은 한국과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40나노 기술력에서 갑자기 2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일본이 확보할 수 있냐는 의구심입니다.